일을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돼, 무엇을 하면 안 돼. 책이 문제를 삼고 있는 뭐 성과와 효율에 대한 맥목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별점 5점짜리. 이제 본인 평가. 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50 시대에 혹시 사신 건 아니죠? 비슷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책에 관한 이야기와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조진우입니다. 네,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입에 붙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또 앉아있는 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네. 네. 좀 자주 나오세요. 사람들이 다 게스트인 줄 알잖아요. 그 게스트분 어디 가셨어요? 남성 게스트분, 여성 게스트분. 여러분들 아주 안 되겠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책 소개를 한번 드려야겠죠? 네. 사실은 이 책을 언제 우리가 할까라는 걸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바로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제가 읽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뿐만 아니고 다른 책들은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손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책 읽으면서도 이 책은 가지고 있으면서 네. 뭐 이동 중에나 조금씩 보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꺼내가지고 한번 뒤적여보는 책입니다. 저도 이거를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원래 붙이는 포스트잇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붙였다가 다시 또 불려서 또 붙이고 막 뺐다 붙이고 그거를 반복했던 기억이 나고요. 최근 그 현대 철학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중에 이 정도로 어떤 대중성이라든가 이슈를 가져온 철학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그 인기를 끌었었죠. 네. 그래서 그랬었고 지금도 끌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독일에서 활동하셔가지고 집필을 독일어로 하신다는 거 그것도 이슈거리, 가십거리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보면은 지은 사람 한병철에 뭐 옮김 번역에서 다른 분 있고 그런 책입니다. 에로스의 몰락이었나요? 그 책을 진우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한병철 교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장 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피로사회를 다뤄보기로 했고요. 사실은 다른 어떤 저작들도 이 피로사회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한병철 교수님의 그 많은 생각들을 좀 이해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로 보시면 굉장히 얇은 책이라 다들 덜컥 사지만 생각보다 또 다 읽고 다 이해하면서 읽은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두께가 얇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어떤 담론들이라던가 내용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읽고 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버거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 분량이 이렇게 얇지만은 읽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이게 하루에 한 장 읽기도 조금 버거울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한 권을 이렇게 읽어 놓으면은 다음에 읽을 때는 시간이 확실히 줄고 네. 그리고 준영 후배가 말한 것처럼 이게 한병철 교수님의 어떤 책이라든지 한 권만 제대로 읽으면은 다른 책 읽는 데는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됩니다. 이게 가지고 계신 뭐 논리 구조라든지 생각 구조가 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잘 이해하면은 다른 책 보는 데는 훨씬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줄거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그 자본주의 초창기 시대 그 규율사회라고 보통 규정을 많이 하죠. 이것을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형태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은 해서는 안 돼.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돼. 무엇을 하면 안 돼. 넌 이것만 해야 돼. 라는 규율들로 우리들을 채워왔다면은 한병철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피로사회는 우리가 해야 한다. 라는 어떤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느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굉장히 규율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성과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필요함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사회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규율사회보다도 더더욱 그 사람을 매몰차게 몰아세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몰아세움의 사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 규율 같은 게
밖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규율이 내면화가 돼서 이제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그런 역살적인 사회가 됐다. 그런 표현을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이 책 읽었을 때 창업을 딱 시작했던 초기였어요. 그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년, 13년 요쯤에 번역이 돼서 출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그 감명을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계속 살게 네. 되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성과 위주로 살고 네 그랬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책을 막 출장 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또 읽고 그 다음에 막 지하철에서 읽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 맞아 이 분석이 정말 맞는 분석이야 라는 생각을 그때는 상당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또 애매한 게 또 여기에서 비판하고 경계하는 삶의 자세를 안 가지면은 사회생활 하는데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직에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비판하고 있는 뭐 성과와 효율에 대한 맹목 그런 자세가 없으면은 또 자리도 잡기 어렵고 인정받기 어려우니까 네. 그 지점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성과 효율을 내라고 하니까 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보고 계실 텐데 큰일인데? 훅 들어오지 마세요. 책 이야기가 네. 더 할 게 많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는데 네. 그 당시 제가 책을 처음 읽었을 때쯤 해서 책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추천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꼬임에 넘어간 몇몇 친구들이 책을 읽고 반응이 재밌었는데 아 그래서 연락을 안 하는 그 친구들? 어떻게 알았어요? 딱히 몇 명 연락 안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첫 번째 친구는 책을 읽고 나서 네. 요약하자면은 악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책이 너무 어렵다. 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쓰냐. 네. 괜히 뭐 있는 척 하려고 말 어렵게 쓴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막 불평불만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거는 어렵게 없는 걸 있는 거 하려고 어렵게 쓴 게 아니고 어려운 걸 어렵게 쓰려고 이게 아니고 어려운 거를 네. 그대로 말하다 보니까 어려운 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제가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나? 아. 저 같아도 연락 안 했을 것 같아요. 뭐야 얘. 되게 독일인 아닌데 독일인 같은 느낌으로 책을 쓰셨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이거야! 라고 약간 얘기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는 순간에 느껴지는 그 통쾌함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에서 항상 느껴지는 통쾌함들인데 아마 되게 또 그런 부분들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잃어버린 친구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친구는 네. 그 친구는 이렇게 또 다른 친구인데요. 책을 읽고 앞 친구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악평을 했는데 네. 이 친구는 되게 뻔한 얘기 아니냐고 그렇게 악평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보였던 반응이 약간 재밌었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책을 읽었을 때가 네. 뭐 진로 고민도 많았고 네. 네. 그다음에 좀 취업 관련해가지고 고민 어려움도 많았던 시기여가지고 수능 보셨을 때? 그 전에 어려움 가장 어려우셨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네. 근데 그때 제가 은근히 이 책을 의지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은 게 그런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사회로 나가는데 어려움 겪는 게 사실은 이 사회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하. 이 사회가 이렇게 네네. 여기서 묘사하는 사회대로 살아가면은 네.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소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회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뭐 심적인 위안 같은 거 심리적인 위안 이 책에서 약간 이게 자기 위안이죠. 네, 자기 힘인데 거의. 네. 정신 승리 같은 네. 그런 게 약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이거 되게 뻔한 말 아니냐고 그저 그런 말 아니냐고 했을 때 약간 반응이 약간은 감정적으로 되더라고요. 네. 마지막 그래서 또
쯤을 이루시고 연결이 그렇게 이 친구 아마 잘 있을 거예요. 네. 네, 잘 지내는 친구야?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혹은 노력을 아예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맥락으로 읽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필요사회를 그 서평을 가끔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 서평들 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게 그 최근에 어떤 그 노력에 대한 어떤 비판과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그냥 우리가 뭐 이런 사회는 아니야 막 우리는 노력해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피로 사회가 왜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야 되고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지 그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개인의 일탈의 형태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 책을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뭐 사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혹은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영 후배가 말한 것처럼 책이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해한 바는 지금 사회가 어떤지를 사실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각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이해를 해서 각자에 맞는 선택을 하라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피로사회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핵심 키워드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가져온 거는 네.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부각되는 여러 질병들 중에 우울증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거기에 관해서 조금 책 내용과 연관 지어가지고 네.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합니다. 사실 그 책에서는 바이러스성 질병, 그러니까 뭐 어디에 전염이 되고 그런 뭐 사람이 죽고 바로 그런 질병들은 그러니까 21세기의 질병이라기보다는 20세기 혹은 19세기의 질병이라고 진단을 하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부각되는 질병들은 우리가 어떤 신경증적인 질병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우울증을 들고 있죠. 네. 우울증에 관련해가지고 압축적이고 제가 판단하기에 정확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우울증이 가지게 되는 그 전제가 사회가 사람이 노력하면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이 퍼져 있기 때문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우울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깊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사회가 사람들이 우울을 가지게끔 뭐 쉽게 가질 수 있는 사회인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책의 논의를 충실히 따르자면은 이게 사람이 노력하면은 아무것도 못할 게 없어라고 하는 게 전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계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뭐 고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마티스, 세잔, 피카소가 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일정한 한계를 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두는 것과 동시에 그 기준을 누구처럼 대하지보다는 뭐 과거의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두면 정신건강에 훨씬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어떤 잘못들이 생겨나거나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것이 내 탓이라고 자책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아직도 뭔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제가 잘못한 것들을 막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다가 깨서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일종의 스트레스로 계속 이제 발현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나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네. 이게 비중이 많을 수는 있는데 한 사람의 뭐 행동이나 말로 잘못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그렇죠. 우리가 네, 모두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그죠.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다시 좀 생각하시고 혹시 저와 비슷한 증세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걸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책 제목이 필요사회인데 이 필요가 두 가지 의미로 책에서는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서 필요사회라고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끔 하는 그 필요는 이른바 분열적인 필요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필요에 맞서서 책에서 나오는 게 근본적인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면요. 분열적 필요라고 하는 것은 책이 문제의식을 삼고 있는 성과사회, 필요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필요. 그러니까 성과와 효율을 맹목으로 쫓다 보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필요인데요. 말처럼 이런 필요 안에서는 사람들이 유대가 끊어지는 분열을 겪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는 그런 필요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필요라고 함은 특별한 필요일 텐데 이러한 필요 안에서는 사람들이 유대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책에서 묘사되고 있는 거는 아이들의 놀이가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놀이에서는 사람들이 특별한 유대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사실상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서 제시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아이들의 묘사가 나와 있는데 잠깐 고민을 한 게, 그러면은 어른으로서 저희가 분열적인 필요 말고 근본적인 필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마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멍 때리기 대회? 네, 그런 거 있었죠. 어떤 거? 한강에서 네. 이렇게 돗자리 깔고. 네, 가장 멍을 잘 때리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이 문제를 삼고 있는 뭐 성과와 효율에 대한 맥목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네. 말 그대로 어떤 놀이를 통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필요를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본적 필요하고 저희가 세 번째로 다룰 키워드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을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깊은 심심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심함을 잘 못 견디는 사람은 그 생활의 변화가 뭐 걷다가 뛰다가 하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이런 심심함, 깊은 심심함을 잘 견디는 사람은 거기에서 만일에 걷고 있는 상태라면은 거기에서 딱 멈춰서고 이 걷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이 많다고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상상을 못 하실 텐데, 지금 TV 틀면은 언제고 틀어도 뭔가는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오후에는 TV가 안 나오는 시간이 혹시 아시죠? 아니 저는 표정이 아닌 표정인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50 시대에 혹시 사신 건 아니죠? 비슷하잖아요. 공중파가 오후에 그 화면 조정하면 나오고, 아내의 표정이. 아무튼 그 TV가 안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네. 아마 지금처럼 TV가 나왔으면은 뭐 어렸을 때긴 한데 뭐 TV만 방에서 계속 볼 수도 있었을 텐데 TV가 안 나오니까 강제로 이런 종류의 심심함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때는 뭐 친구 집에를 가든지 누구야 놀자 이러면서 가든지 아니면은 동네에 있는 공터를 나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심심함에 지친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류의 약간 놀이 혹은 그런 종류의 약간 유대감을 커서는 잘 못 겪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깊은 심심함을 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우님께서 키워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 책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과사회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어의 개념을 이제 들고 옵니다. 파노티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의 탑이 세워져 있고 전체를 다 감시하는, 내가 감시당하는 것 같은 듀얼 사회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푸코의 설명이라고 한다면은 스스로를 이제 어떤 셀프 감금을 하고
셀프 감독은 다른 거 생각나네요. 네, 스스로를 규제하는 사회가 이런 사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푸코가 후기로 가면서 해야 한다의 개념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맥락을 조금 놓고 간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념에 있어서 이게 동일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면은 정용진이랑 신세계에서 일하는 백화점 직원이랑 똑같이 다 피해자라는 거야? 근데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어떤 성과 위주의 사회의 단면만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개인의 문제와 함께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안의 문제인데 깊은 심심함으로 이제 대안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회에서 그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라는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안 진단들이 앞으로의 책들에서는 조금 더 나와줬으면 하는 깊은 바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 현대사회를 가장 잘 진단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진단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피로사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평 남기고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책도 한명철 교수님의 다른 책도 읽어보기 바람. 준영 후배는 네. 뭔가요? 저는 이해했다고 피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책 많이 읽어봤는데 피로가 풀리지는 않아요. 네. 약간 되게 그 영화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같은데 마지막 한 줄평 딱 멋있는 거 같잖아요. 네. 방금 그런 느낌이었어요. 별점 5점짜리. 본인 평? 한 줄평에 대한 별점. 네. 훌륭했다, 이것은. 네. 간만에 저희 또 둘이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자주 또 이야기하는 기회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